안녕하세요. 류마티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장아 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페리퍼리의 작은 관절들이 대칭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간 오토 안티바디가 생겨서 이뮨 컴플렉스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타입 3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중요한 기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RA에서는 관절 증상이 뚜렷한데요. 정확하게는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윤활막, 시노비움,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시노바이티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관절의 연골에도 손상이 생기고, 그리고 뼈도 막 깎여 나가는 보니 이로전, 이런 게 생기는 것이 기본적인 패서피지올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A랑 비슷한 질환이 이제 루푸스죠. 그래서 역시 RA도 루푸스처럼 다양한 관절 외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RA의 대표적인 리스크 팩터는 어떤 게 있냐면요, 흡연,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구강위생,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항체로 안티-CCP 안티바디라는 게 있어요. 아마도 이 흡연이나 좋지 않은 구강 위생이 그 안티-CCP 안티바디라는 거를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요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가설 수준이었다가 이제 거의 정설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다 그렇지만 유전성 연관성이 꽤 있는데요. HLA, DRB 0401, 그다음에 HLA, DR4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외우시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요런 거는 USML 스텝 1을 보시다 보면은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은 외우셔야 되는데 국시나 CK에서는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RA를 의심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중년 여성 환자가 많은데요. 이런 분이 손이나 손목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요 정도 나이 때는 아직까지 손의 골관절염,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가 심하게 생길 때는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육체 노동을 아주 고되게 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 통증의 양상은 약간 아프기도 하고 뻣뻣하기도 한데 이 관절 통증의 특징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괜찮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아프고 아침에 뻣뻣하고 그런 거를 morning stiffnes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morning stiffness가 1시간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가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릎 관절, 요런 큰 관절보다는 주로 손이나 손목이나 발 이런 데 있는 작은 관절들을 침범하고요. 무릎 관절 물론 침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침범할 수 있는 관절 개수는 다양한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RA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개 RA에서는 관절이 대칭적으로 침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이라는 게 역시 RA를 좀 페이버하는 소견이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칭적이지 않다면은 혹시 RA 말고 다른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손을 봅시다. RA는요 주로 손목에 있는 관절, 그리고
요 손바닥하고 여기까지가 손바닥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손바닥이고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이미 첫 번째 손가락의 그 첫 번째 관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이제 손가락인 거죠. 그래서 여기 손바닥하고 손가락하고 사이 이런 거를 이제 metacarpopharyngeal joint라고 하죠. 그리고 손가락 사이 관절 두 개 중에서는 여기 이제 디스탈 쪽에 interphalangeal joint 디스탈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록시멀 쪽에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 쪽 DIP 조인트는 침범하지 않고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통은 이게 있으면은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여기 안쪽 몸이랑 가까운 쪽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를 좀 더 침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요 그 DIP 조인트는 멀쩡한데 요 프록시멀 쪽만 침범하는 요런 것이 이 아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관절에 변형이 생기는데요. 요 아래의 특징적인 손의 변형들 요런 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우선 그래 이거 뭐 사진 보면서 얘기하죠. 손이 요 사진처럼 약간 주먹 쥔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손이 새끼손가락 쪽이죠. 그쪽으로 조금 더 굽어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ulnar deviation이라고 하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관절 자체가 약간 부서져가지고 손가락을 똑바로 펴고 있으려면 관절이 멀쩡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손가락을 똑바로 핀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데 이 손가락을 이제 프록시멀 쪽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텐던들이 있잖아요. 이제 포어암에 있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의 텐던이 이 손가락에 붙어가지고 그 손가락을 자꾸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앞뒤로 제멋대로 굽어버려요. Z자 모양으로. 그래서 만약에 요 사진처럼요. 보면 이제 여기 DIP 조인트는 익스텐션이 됐고 PIP 조인트는 플렉션이 됐죠. 요런 거를 우리가 motor neural deform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랑 완전 반대로 요 PIP 조인트는 플렉션이 되고 그다음에 DIP 조인트는 익스텐션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꼭 마치 백조의 목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swan neck deform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엄지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엄지는 우리가 마디가 두 개긴 한데 엄지에 마디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비틀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Z-line deformity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목도 부어요. 그래서 손목이 부으면은 그 밑에 이제 신경 같은 게 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carpal tunnel syndrome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손을 찍어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진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일단은 변변이 양쪽에 둘 다 비슷하게 나타나죠. 정말 이제 대칭적으로 symmetric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bilateral, symmetric하게 생긴다. 이게 저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PIP 조인트랑 그 다음에 MCP 조인트가 약간 좁아져 있다 그래요. 사실 얼마나 좁아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좁아져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인트 스페이스에 narrowing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길쭉한 뼈들의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파먹힌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뼈가 깎였다 해가지고 보니 이로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요 길쭉한 뼈들의 요 가운데 부분, 이 길쭉한 뼈는 이 헤드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요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피지스라고 그러죠. 근데 요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얗게 밀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뼈 끝부분,
에피피지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뼈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까맣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뼈가 밀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조인트 근처에 오스테오피니아, 오스테오포로시스 이런 게 생기면서 뼈 밀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juxta-articular osteopenia, osteoporosi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그 손목에도 보시면은 이 손목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좁아지다 못해 아예 서로 뼈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들러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역시 RA에서 흔히 보이는 영상 소견이고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그나마 뼈가 약간 구별이 될랑말랑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아예 뼈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나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요. 역시 RA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영상 소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소프트 티슈의 스웰링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RA가 잘 침범하는 것이 척추인데요. 그렇다고 뭐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룬 스폰딜로 아트라이티스처럼 척추부를 다 침범하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경추 중에서 1번하고 2번의 결합 부위를 침범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추 1번 C1을 아틀라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엑시스에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온 덴스라는 구조물이 있죠. 그래서 요 덴스랑 요 아틀라스랑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인트다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번에는 달라붙는 게 아니고 덜렁덜렁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를 우리가 아틀란토 엑시얼 서브럭세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덴스라네 엑시스의 셀 바디잖아요. 요 셀 바디 아니라 벌티브럴 바디가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벌티브럴 바디 뒤에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는 요 벌티브럴 바디가 거의 소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머리를 받치는 부분이고 구멍이 이렇게 크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메듈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이 아틀라스가 앞으로 쑥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뒤에 있던 스파이널 코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그 링 모양의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게 눌려버리겠죠.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가 확 눌려버리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cervical myelopathy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vertebral body가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아마 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이렇게 그 아틀라스의 아틀라스의 그 셀바디라네 vertebral body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쑥 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아틀란토 엑시얼 서브럭세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특히 언제 잘 생기냐면요. 목을 갑자기 뒤로 확 젖혔을 때. 예를 들어서 수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을 이제 익스텐션을 이렇게 쫙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갑자기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때 목이 갑자기 막 아프면서 그럼 사지로 가는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될 거잖아요. 이제 quadriparesis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당연히 손발의 감각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호흡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MRI를 빨리 찍고 신경외과 컨설트도 내야겠죠. 뭐 자세하게 증상들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는 이제 뭐 신경과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USMLE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시고 그냥 우리 국시 수준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는 거에도 충분합니다.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전신 증상이 다양합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류마티스 결절, 류마토이드 노듈이라고 해서 피부에 여기저기 딱딱하지만 아프지는 않은 덩어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에 더욱 잘 생긴다 그래요. 피부뿐만 아니고 이제 몸 안쪽에도 여기저기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혈관염이 생기면서 신경이나 피부에 인파크를 유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polyneuropathy, skin necrosis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몸에 염증이 생기니까 anemia of chronic disease 이런 게 생길 거고 또 염증 때문에 피로하고 우울하고 체중 빠지고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의 2차성으로 쇼그렌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고요. 또 루푸스처럼 시로사이티스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리카르다이티스, 플로라이티스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들 특징이 폐에 ILD를 잘 일으키잖아요. 이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역시 ILD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심혈관계 합병증이에요. 염증 때문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coronary heart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이런 걸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 심장이나 아니면 폐합병증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염증 질환은 종류를 불구하고 AA 아밀로이시스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 국시 보시는 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궁금하시면은 제가 헤마톨로지 마지막 부분에 그 아밀로이시스에 대한 내용 나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해가지고 진단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표의 진단 기준에 따라가지고 6점 이상을 받으면은 RA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인트를 어떻게 침범을 했는지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스몰 조인트를 한 10개 이상 침범했다. 그러면은 한 무려 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의 가장 중요한 임상상은 역시 작은 조인트들을 대칭적으로 여러 개 침범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에서 발견되는 오토안티바디는 크게 두 가지. 류마토이드 팩터, 그 다음에 안티 CCP 안티바디인데요. 이 중 류마토이드 팩터는 이제 IgG 안티바디의 FC 부분에 대한 자가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항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체는 IgM, IgA, IgG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류마토이드 팩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IgM 형태를 우리가 주로 측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항체는 어디까지였지? 물론 RA 환자에서도 측정이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루푸스라든지 쇼그렌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고 거기다가 뭐 infective endocarditis, HBV 감염 뭐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서도 발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A는 스크리닝 테스트로는 적절한 검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RA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RA의 스페시픽한 안티바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안티-CCP 안티바디입니다. 여기 보면 cyclic citrullinated peptide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해보자면은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달라붙었을 때 이제 그런 항체에 대한 그런 단백질에 대한 오토 안티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citrullineated 펩타이드가 생기는 게 이제 흡연이라든지 구강 위생 불량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항체가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항체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고 RA 환자에서만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선별 검사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확진을 하기 위한 검사로도 매우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항체를 RA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ESR나 CRP도 검사를 당연히 할 텐데 요 ESR이나 CRP는 질병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이 심하겠구나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 환자를 처음 진단할 때요. 이미 엑스레이상 뼈를 많이 침범했고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기능 제한이 있고 관절 외 증상도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ESR, CRP가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팩터나 안티-CCP가 있다. 그러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예후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RA가 있을 때도 뭐 관절이 붓고 물이 차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사실 뭐 여러 가지 저항 증거가 다 RA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일단 관절액을 한번 뽑아서 감염은 아닌지 염증성 관절염이 아닌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제 백혈구가 한 5천 개에서 5만 사이로 이제 5만 개가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오는데 염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거 5만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감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관절액 검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봅시다. RA는 장애나 관절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좀 공격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질병을 관해시킬 수 있도록 치료 반응은 최대화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과 질병의 경과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은 크게 NSAID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NSAID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NSAID로 잘 안 된다. 어큐트 플레어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시스테믹 또는 그 관절 내에다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이제 질병의 경과 자체도 약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낙에 부작용이 많은 약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이 RA의 합병증이잖아요. 그거를 더욱 악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증상 조절할 때만 잠깐 쓰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질병의 경과 자체를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과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약제를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줄여서 DMAR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RA에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DMARD가 바로 메토트렉세이트고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많든 적든 메토트렉세이트는 쓰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레플로나마이드,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 서파살라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런 약제들, 이제 고전적인 약제들이죠. 이런 거를 이제 conventional DMAR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들은 물론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약들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록에 보시면은 이제 기전하고 부작용들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USML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나오는데 이제 USML이가 됐든 국시가 됐든 이런 거를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은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레티노패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기 전에 안과 질환, 특히 망막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토트렉세이트는 중요한 부작용이 3가지 정도. 첫 번째, 헤파토톡시스티가 있어가지고 만성 감염이 있는지, 뭐 술을 많이 먹는지, HCV, HBV 이런 거 감염이 됐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알코올릭스다 그러면 꼭 금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folic acid, 그러니까 엽산의 기능을 억제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엽산 결핍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엽산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루코보린 폴리닉 애시드입니다. 요거를 적절히 보충해가지고 부작용은 줄이고 약의 효과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의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 이 메토트렉세이트 induced lung injury라는 질환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강의록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약에 의한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과민성 폐장염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기침하고 열나고 감기 걸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가만 냅두면 심각한 ILD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토트렉세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벤셔널 드마르드를 시도하는 것이 RA의 기본 전략이 되겠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생물학적 제제, 바이올로직 드마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효과는 큰 약들이 여러 가지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 안티 TNF 알파 안타고니스트 약물들이죠. 자, 아달리무맙, 인플릭스맵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인터루킨 1 안타고니스트인 아나킨라, 그 다음에 CTLA1 아고니스트 아날로그인 아고니스트가 아니고 아날로그죠. 이건 아바타셉트. 그 다음에 이제 안티 CD20인 리투스맵, IL6 리셉터 이니비터인 또 토실리주맙, 요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요 이름 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컨벤셔널 드마드로 안 되면은 생물학적 제제. 그 중에서도 대표격은 안티 TNF 알파가 있다. 요 정도로만 아시면은 충분합니다. 참고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티 TNF 알파 안타고니스트들을 사용하기 전에 잠복결핵 검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그것들은 이제 USML 공부하시는 분들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외울 게 좀 많기는 한데 이미 고2 때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거라서 대충 다 아시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 류마티스도 거의 다 왔어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골관절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